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부분과 전체 14장, 15장의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4장의 제목은 정치적 파국에서의 개인의 행위고요. 15장의 제목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길입니다. 이 두 개의 장을 묶어서 한번 오늘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파국과 과학적 사고의 관계.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무엇이 문제였는가, 문제는 뭐였고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핵심에는 무엇이 과학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라는 과학자다운 그런 답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럼 14장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정치적 파국에서의 개인의 행위. 이거는 1937년에서 1940년, 41년 정도까지의 일을 쓴 건데요. 당시 독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1929년에는 세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프랑스, 영국이 이제 경제가 힘드니까 보호무역을 실시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경제가 막 어렵고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는 그 1933년에 나치당이 독재를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극우 정권이 등장하는 겁니다. 경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때 1933년에 나치당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립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면은 세계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프로이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고 세계 1차 대전이 집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이고요. 이 공화국이 이제 무너집니다. 나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나치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일당 독재 국가가 된 독일은 독일 제국의 재건을 외칩니다. 1938년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요. 그리고 1939년에는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 폴란드 침공이 결정적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이 됐죠. 이렇게 시작된 세계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명의 군인이 참전했고 2,700만 명이 전사했으며 민간인이 죽은 것도 2,500만 명은 된다고 말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장 인상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1938년에 이 독일인 과학자 오토 한이 우라늄 붕괴를 실험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게 왜 인상적이었냐 하면 지금 우리는 그 역사가 많이 지났으니까 핵무기라던가 원자력에 대해서 좀 익숙하죠.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뭐 외계인 침공이나 마찬가지죠. 이 만약에 누가 핵폭탄을 먼저 만들었다 하면은 거의 뭐 전 세계를 정복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했었을 것이 당연하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38년에 오토 한이 이 우라늄 분열을 발표하니까 과학자들이 즉각적으로 이 원자력이라는 게 산업적으로 무기적으로 쓸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39년에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지만 하이젠베르크는 군인이 아니라 원자력 연구에 투입이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니까요. 하지만 하이젠베르크는 두 가지를 상당히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진작에 독일은 전쟁에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원자 폭탄, 그러니까 핵폭탄은 그보다는 거의 100배는 더 자원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핵폭탄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14장에서 이제 나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론 자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남의 얘기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젊은 청년 한스 오일러인데요. 이 한스 오일러는 그 하이젠베르크의 학생이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학생이었고 그 유대인 약혼자가 있는 공산주의자였어요.
이가 말하자면 그 이상에 찬 혁명가 같은 생각을 한 젊은이였는데 이 사람이 이 핀란드를 소련이 침공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공산 국가가 굉장히 선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1차 충격을 받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번엔 히틀러 유겐트의 지도자인 전에 소개드렸던 그 청년을 만나고 보니까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데 무슨 충격을 받냐면 자신은 물론 이 나치당에 반대하죠. 근데 그 나치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지 수단으로서 공산주의냐 민족사회주의냐는 혁명을 위한 사상이 달랐을 뿐이다. 이 정도를 보고서 나와 저 사람들이 다른 게 뭔지, 세상이 이렇다면 정말로 공산혁명이 일어난다고 한들 세상이 정말 좋아지는 건 맞는지, 이런 사상적 혼란과 충격에 빠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오일러에게 너도 연구소로 와라고 했지만 이 한스 오일러는 혁명을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뒤에 처져 있는 것은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정찰기 임무를 자원한다고 합니다. 정찰기 임무를 자원해서 이 결국은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때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 전쟁 속에 있는 많은 그 비극 중에 하나지만 특별히 이런 한스 오일러라는 구체적 예를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고 또 이 분야 이 부분에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왜 우리는 이런 극단적 사상 전쟁으로 비극을 만들어내는가를 또 소개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5장의 제목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길입니다. 이거는 1941년에서 4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분야에 그때 있었던 일, 이 15장의 내용을 약간 요약하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독일이 덴마크를 1940년에 점령합니다. 이 보호가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1941년에 그래서 보호를 방문해요. 그래서 방문해 갖고 조심스럽게 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호한테 말을 하니까 보호가 너무 놀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였는데 그 이전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만 가지고도 보호는 너무너무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더라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보호는 1943년에 가족과 함께 덴마크에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해서 결국은 영국을 거치고 미국으로 가서 맨하탄 프로젝트 거기에 참여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핵폭탄을 제조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결국은 이 보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덴마크를 침공한 나치가 핵폭탄까지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포가 보어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움직이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에 의하면 이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하이젠베르크가 그 담당자였기 때문에 나치에게 이 핵무기를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워낙 그 자원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나치도 원자폭탄의 제조를 1942년 무렵에는 벌써 포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가 망명할 무렵에는 이미 나치는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 보호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또 열심히 핵무기를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1944년 6월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가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 7월에는 히틀러의 암살 시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실패하죠. 시도만 하고. 그래서 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형을 당했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하이젠베르크와 수요회 밤이란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이젠베르크가 이 수요회의 마지막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모임은 히틀러 암살 시도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모임의 주제가 원자 에너지의 기술적 이용에 대한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핵 시대가 가져오는 의미라던가 혹은 원자폭탄의 무서움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 히틀러를 암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를 만드는 맨하탄 프로젝트에 엄청난 사람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12만 9천 명이 동원됐다는 둥. 그래서 엄청나게 해서 1945년 7월 13일 날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실험이 있었던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이 숫자는 잘 몰랐는데 찾아보고 저는 좀 놀랐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하자마자 일본에 갔다가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트리니티 핵실험이 7월 13일인데 일본에 떨어진 게 8월 6일이면 핵실험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들고 간 거죠. 1945년 4월에는 이제 연합군 중에 프랑스군이 연구소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는 히틀러가 자살하죠. 5월 4일이 되니까 가족에게 피신해 있던 하이젠베르크는 미군에게 체포되고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체 14장과 15장에서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이런 그 전쟁 얘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보고서도 이제 인상적이었고 가슴도 아팠고 했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대화는 1943년 베를린에서 이제 폭격을 맞아서 길을 걸어야 되는데 길을 걸으면서 동료 과학자인 아돌프 부데난트와 한 대화였습니다. 이 부데난트가 하이젤베르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이젤베르크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좀 더 그 학문보다는 다른 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학문 연구가 추구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는 상당히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산업적인 내용보다는 정신적인 방향으로 과학이 중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답은 학문 연구가 추구되어야 될 이유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요즘 어떤 그 책이나 어떤 뭐랄까요? 그 교육부 같은 데에서 그 어떤 교과서적인 답을 한달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20세기 초반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때를 겪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어떤 사상에 빠져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비극을 만들고 이런 걸 막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이상한 걸 믿고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비이성적이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시절에 우리 비판적 사고를 기르자 그러면 취직에 도움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당시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왜 독일 민족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이젠베르크는 이에 대한 답이 근본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이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 민족은 절대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환상적인 사상에 잘 빠지고 과학을 심지어 기계적인 것으로 멀리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단한 그 과학자를 많이 배출한 독일이 이렇다면 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진단이었습니다. 사실은 1945년에 유명한 철학자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들이 과학이 아닌 것을 과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 과학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독재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두 개의 과학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독재가 되기 쉬워요. 이 세상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과학이 있는데 둘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제가 잘 드는 얘가 경제학 같은 건데요. 근데 경제학 같은 걸 과학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게 하나의 사상에 불과한데 그걸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 역사는 법칙대로 움직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 사람을 죽이든 전쟁을 일으키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믿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포포도 비판을 했지만 이 하이젠베르크가 말한 것의 핵심에도 사람들이 과학을 제대로 모르고 과학이 아닌 걸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을 무시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뭐가 그럼 과학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에 제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소개하거나 할 때 했던 거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과학일 수 없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중요한 것이지만 과학은 아니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사고방식을 임시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계속해서 고쳐가야 하는 그런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게 실용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것은 독일 바깥에서는 이런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넓혀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편견이나 어떤 극단적 사고방식에 빠지는 일을 피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절대적인 걸 너무 좋아해서 쉽게 이런 환상적 사상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과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이젠베르크가 이 전쟁과 실제 전쟁과 사상 전쟁 속에서 막 괴로움을 겪으면서 왜 우리가 학문 연구를 하고 과학 연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쉬운 답은 사실은 뭐 산업적으로 중요하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쉬운데 하이젠베르크는 단연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사상적으로 이상해지면 세상이 엉망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과학이 뭔지 이해해서 이런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겠다라고 이 대화에서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14장, 15장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